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원투펀치 레드 아버지와 아들 컨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님.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그 만족하세요?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드님 만족하시나요?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 아들이 훌륭하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아버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걸 항상 목표로 대를 잇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제가 영광으로 아직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유명을 달리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그렇죠. 아직은 대를 많이 이으면 안 되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청출 어람만 하세요. 오늘 이제 임 의원님과 더불어 오늘 나눠볼 주제는 올 시즌 유럽 리그에서 저희가 이제 모든 팀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눈에 들어오는 칭찬받을 만한 클럽들.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주에 해당이 되려면 일단 지난 시즌보다 좀 괄목할 만하게 올 시즌에 예를 들어 성적이 상승했다든가 아니면 뭐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보기 좋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든가 뭐 요런 정도 범주에 포함이 돼야 아마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클럽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임 의원님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두 클럽과 독일 분데스리가의 한 클럽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거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스페인 라리가에서 한 클럽 그리고 프랑스 리그에서 한 클럽 그리고 기타 리그에서 한 클럽 네, 이렇게 번갈아서 이제 6클럽 정도 올 시즌 괄목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언급을 해줄 만한 그런 클럽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EPL은 뭐 저는 뭐 임 의원님에 비해서 뭐 중계도 안 하고 잘 모르지만 일단 뭐 성적면으로 보면 브라이튼이 지난 시즌보다 많이 순위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울버햄튼이나 사우스햄튼이 좀 예상치보다도 좀 안정적인 상황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세 클럽 가운데 뭔가 있지 않나요? 세 클럽 가운데 한 팀만 빠졌습니다. 어디가 빠집니까? 빠진 팀은 브라이튼이에요. 그거 왜 빠지죠? 네, 전술적으로는 저는 브라이튼은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기지 못한 경기들이 올 시즌에 너무 많았고 심지어 지난 시즌에는 전술도 좋았고 물론 성적 자체를 좀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지난 시즌은 그래도 골고루 이기는 경기들도 만들면서 포터 감독의 경기 운영이나 전술이 훨씬 더 센세이셔널하다. 좀 주목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올 시즌은 현지 팬들도 이기지 못하는 기간이 초반 이후로 너무 길어지니까 브라이튼이 어떤 경기를 보여주는 것과 별개로 야유를 쏟기도 하고 최근에 브라이튼의 기세가 한풀 꺾여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의 브라이튼을 오늘의 컨텐츠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시기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 언급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팀이 브렌트포드. 올 시즌 전반기 딱 보았을 때 이 팀 전술 정말 주목할 만하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중반기부터 이 팀이 수비적인 불안점과 또 수비진의 줄부상과 결정력의 문제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브렌트포드도 전술 아이디어와 별개로 지금 소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이제 EPL에서 지금 언급할 만한 칭찬할 만한 팀은 울버햄튼과 이제 사우스햄튼으로 좁혀지는데 그럼 울버햄튼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울버햄튼의 경우는 저는 이 팀이 올 시즌 정말 좋지 않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일단 여름 이적 시장 때 보면 아인 누리 선수를 임대가 아닌 완전 영입으로 지난 시즌 임대였던 선수를 확실하게 품게 됐고요. 근데 아인 누리는 지난 시즌도 뛰었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세사 골키퍼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올 시즌 베스트급 골키퍼를 올림피아코스로부터 영입을 하게 된 울버햄튼 원더러스고요. 모스케라 선수도 데려왔는데 문제는 모스케라 선수가 센터백 유망주이자 혹은 즉시 전력감으로도 손색이 없는 선수였는데 리그컵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육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스케라 선수는 이탈 시간이 길어서 좋은 영입이지만 막상 전력에 보탬이 되었다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트링캉을 임대해왔죠. 지금까지는 최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 초반에 정말 좋은 활약을 했지만 최근에 무득점 기간이 좀 있었고 무엇보다 부상으로 중반기 때 빠졌던 부분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임대 이후에 이번에 완전 영입을 했지만 앞으로 황희찬 선수는 조금 더 활약을 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겨울 이적 시장에는 치키뉴 선수. 이 아다마 트라오레가 바르셀로나로 떠나면서 윙포워드 자리에 유망주 치키뉴를 데려왔는데 아직 즉시 전력감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라스호퍼에서 뛰었던 센터백 토티 선수를 이제 임대 복귀를 했는데 이 선수도 백업 센터백이니까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보면 울버햄튼의 올 시즌 이 이적 시장은 가장 취약했던 포지션, 보강이 필요했던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 쪽에는 영입이 전무했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조세사 선수의 활약과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네. 보면 이적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점은 없었다 사실상.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센터백은 코너 코디, 맥스 킬먼, 로망 사이스, 윌리 볼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스케라 선수까지. 근데 모스케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되겠고 올 시즌은 윌리 볼리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경기를 거의 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보면 그냥 기존 1군 선수단만 봐도 백스리를 쓰는 팀이 1군감 5명으로 센터백을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덴동커, 마르살, 키아나 후보와 같은 선수들이 센터백을 볼 수 있긴 하지만 라즈 감독은 이 선수들을 웬만해선 센터백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5명의 선수를 올 시즌 1군에 준비되어 있던 센터백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로망 사이스와 윌리 볼리는 네이션스컵 차출 이슈까지 시즌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어요. 물론 윌리 볼리는 실제로 부상 때문에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에 차출되진 않았지만 시즌 전에는 이들의 네이션스컵 이탈까지도 팀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센터백 자리는 보강을 아예 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닐의 센터백인 보트만 선수와 영입 합의까지 됐는데 닐이 이적료를 더 요구하자 갑자기 울버햄튼 구단이 철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의 제프시 회장이 더 나은 선수가 아니다라고 보트만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면서 오히려 보트만을 영입하지 않았던 이유를 팬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가끔 그런 회장이나 그런 단장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영입 실패한 다음에 그 선수를 평가절하하는. 근데 이건 좀 너무 뻔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울브스 팬들도 이거 영입 안 하려는 거, 돈 쓰기 싫은 거를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 이 앞서 언급드렸던 코너 코디의 경우도 미드필더 출신의 센터백인데 지난 시즌까지 폼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로망 사이스도 전문 센터백이 아니에요. 미드필더 출신이라 이 선수도 수비력이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센터백 영입 없이 시즌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의아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아함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네. 잘하지 않나요 지금? 올 시즌 울버햄튼은 지금 수비가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요. 네, 리그 순위가 높은 이유 첫 번째는 방패인데 영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패를 들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앙 미드필더는 네베스, 덴동커, 무티뉴 3명뿐입니다. 그 전반기 때는 브루노 조르당 선수가 있었는데 부상으로 대부분 또 빠져 있었고 이 선수가 전력감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루크 컨들 선수가 이제 U23 팀에 있는데 이 선수를 1군에 콜업하긴 하지만 이 선수도 1군감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즌을 풀어가는데 중앙 미드필더를 고작 3명만 보유했다는 점도 올 시즌 울버햄튼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말해준 뎁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라즈 감독은 백4를 원래 쓰는 감독입니다. 벤피카 시절에 4-4-2 플랫 시스템을 썼고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측면 위주로 공격을 나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언급드렸던 센터백 보강이 되지 않았던 점, 전문 센터백이 코너 코디와 로망 사이스도 전문 센터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존 센터백진을 가지고 백4를 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이 난 거네요. 그럼 네. 3백으로 가야 된다는 게. 공격 숫자를 투톱 이상으로 윙포워드까지 바짝 끌어당겨서 많이 가져가는 라즈 감독의 공격 스타일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4에서 백3가 되면 필연적으로 미드필더나 공격수 중에 한 명은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라즈 감독 입장에서 공격 숫자의 희생 혹은 중원의 숫자의 희생이 불가피해서 원래 본인의 플랜 A를 정상적으로 구사하기 힘든 위기로까지 몰고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성적을 보겠습니다. 12승 4무 8패, 승점 40점으로 7위고요. 현재 맨유, 아스날, 토트넘 이러한 팀들, 웨스트햄까지 이 팀들과 함께 4위권 자리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울브스도 저는 이제 챔스권 경쟁 후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울브스가 토트넘이나 뭐 맨유나 웨스트햄이나 이런 팀들하고 붙으면 울브스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앞으로는 울브스를 별로 응원을 못 하겠어요. 아, 그렇죠. 이제는 약간 직접적인 경쟁자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번 주 주중에 맞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직접 또 중계를 하거든요. 아무튼 결과를 보면 8월의 첫 3경기는 무득점 3실점으로 3패를 했어요. 그래서 라즈 감독의 팀이 공격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8월 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후 8경기에서 놀랍게도 5승 1무 2패로 반등을 하고요. 이후 13경기 7승 3무 3패인데 3패를 당했던 팀이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입니다. 같은 순위권 경쟁팀인 아스날한테 한 번 졌던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순위권이 어느 정도 있는 팀인 걸 생각했을 때 울브스 입장에선 질만한 팀에게 졌다. 그리고 잡아야 되는 팀한테는 실수 없이 거의 다 잡아냈다라고 볼 만한 최근 13경기의 기록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울버햄튼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강점은 조세사 골키퍼예요. 진짜 잘하고 있고요. 저는 올 시즌 리그 베스트 골키퍼를 꼽을 때
데헤아도 올 시즌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세다 골키퍼도 울버햄튼의 확실한 수문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브스와 맨유 중 누가 더 리그 순위를 높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리그 베스트 골키퍼의 자리가 가려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적인 퍼포먼스는 비슷하다. 네. 결국은 팀 순위가 그들의 어떤 활약을 결정할 거다. 네, 그 정도로 둘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코디와 사이스도 폼이 좋은 편입니다. 아까 전문 센터백이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올 시즌 꽤 잘해주고 있고 맥스 킬먼도 올 시즌 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누누 산투가 이제 울브스의 이전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라즈 감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간격을 좁게 유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올리고 압박 기준점도 그때그때 수비 라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져가면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좁은 간격을 형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좁은 간격을 바탕으로 밸런스가 잘 유지되어 있다는 점. 게다가 세트피스 실점 수도 단 2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맨시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 울버햄튼이거든요. 얼마나 이 팀이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조직적인 수비에서도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공격력에 대해서는 최근에 3-5-1-1 전술을 쓰고 있는데 포덴스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 약간 처진 공격수처럼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술이 중앙에서 이제 볼이 좀 돌 때 보면 포덴스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빠지고 덴동커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빠지면서 3-4-2-1 형태로 포메이션이 유동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낳느냐? 포덴스, 덴동커가 같이 중앙 지역으로 올라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퍼지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좌우 가담을 다양하게 할 때마다 상대 수비 미드필더 지역에서 중원 수적 우위가 나오거나 아니면 포덴스의 침투를 바탕으로 역습 기회가 나오는 등의 상황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저는 울브스의 공격력이 최근 살아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포덴스 선수의 활약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일단 좀 얘기하고 싶고, 자 그리고 라우리 메네스의 움직임도 역시 좋은 편인데 문제는 라우리 메네스가 2개 골골절 부상이었죠. 그 부상 때문에 올 시즌은 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라우리 메네스가 좀 예전만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포덴스가 엔진이 되고 있다는 걸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윙백과 윙포워드의 연계를 바탕으로 측면의 수적을 만드는 과정도 라즈 감독의 울버햄튼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영리한 중앙 미드필더 2명이 있습니다. 레베스와 무티뉴. 이 선수들이 볼 배급, 전환, 활동량 그리고 컵백에 가까운 패스를 뒤에서 받았을 때 중거리 한 방까지도 최근에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무서워요. 네, 특히 무티뉴 선수가 또 1월부터 리그 경기 때마다 골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울버햄튼은 누누 산투 때에 비하면 수비 시의 간격 조절이 잘 되고 공격할 때도 포덴스 선수가 선발 기용이 되고서부터는 중앙과 측면에서 포덴스를 기점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다양한 활로로 빌드업이 개척되는 상황들이 눈에 띈다고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변수가 무엇이냐? 저는 결정력이라고 생각해요. 결정력이 순위권 경쟁팀들 대비 득점력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울 히메네스라든가 또 우리 황희찬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사실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울버햄튼이 아무래도 측면 위주로 마무리 지역에서는 공격을 시도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크로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라울 히메네스가 헤더도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 이제 헤더나 경합을 기대하기에는 몸의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파비오 실바는 여전히 좀 유망주에 가까운 느낌이고 물론 좀 발전은 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이제 부상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떨지 폼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팀이 아직 마무리 지역에서는 측면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움, 그리고 포덴스나 덴동커 아니면 최전방 공격수에 있는 자원이 침투를 한다 해도 주로 상대 수비에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단조롭게 침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외 패턴으로는 공격을 마무리 짓는데 패턴을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창끝은 조금 더 전술적으로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무티뉴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뛰다간 언제 후반기 때 지칠지 모른다. 실제로 간간히 이 선수가 기동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중앙 미드필더진에 대한 얇은 뎁스의 관리를 울브스가 잘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주 울버햄튼의 모든 것, 거의 울버햄튼 구단주 수준으로 아주 구단주는 욕먹고 있기 때문에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임영철 위원님의 두 번째 클럽 사우스햄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우스햄튼은 영입 선수는 좀 알짜배기 영입이 많았습니다. 일단 주축 선수인 데니잉스와 베스토고르를 팔았죠. 사실 2명이 판매된 것만으로도 이 사우스햄튼이 역시 주축을 잃은 것에 대한 염려가 좀 되었던 올 시즌인데, 근데 이 선수들을 판 돈으로 알짜배기 자원을 영입했습니다. 애덤 암스트롱, 로맹 페라우, 니안코, 리브라멘토, 월콧, 브로야. 그리고 최근에는 키퍼진의 줄부상으로 인해서 카바에르 골키퍼를 단기 계약을 했었죠. 이런 사례까지 이번 영입을 통해서 사우스햄튼의 이적 시장 과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않아서 로메오나 워드프라우즈에 대한 어떤 뎁스에 불안점이 생긴 것은 걱정이 됐었지만, 그래도 이 팀이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브로야와 리브라멘토를 데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영입이었다고 칭찬하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입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사우스햄튼이 이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적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던 이유는 구단주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일단 구단주가 팀 자생을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까오지성이라는 구단주였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우스햄튼은 관중 수익이 감소되고 재정적으로 열악했고, 그런데 까오지성 구단주는 구단을 인수할 때부터 은행비를 안고 이제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구단에 대한 투자를 까오지성 구단주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우스햄튼은 구단주의 손을 떠나 있는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했던 클럽이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빚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우스햄튼은 영입 이적 시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새 구단주가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이 새 구단주가 헨리 크래프트라는 인물이 소유한 스포츠 리퍼블릭이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해당 인수에 대한 투자는 세르비아 유나이티드 그룹의 회장인 드라간 솔락이라는 인물이 했습니다. 이 인물이 이 회사가 유나이티드 그룹을 보면 8개국, 동유럽 쪽 8개국의 광대역 모바일 유료 TV 제공자라고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딱 보더라도 돈이 많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유나이티드 그룹의 회장인 드라간 솔락이 은행 대출도 없이 현금으로 사우스햄튼을 인수하는 데 투자를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사우스햄튼은 스포츠 리퍼블릭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까오지정이 다행히 판매를 했고요. 스포츠 리퍼블릭에는 이전 브랜트포드 스포츠 디렉터인 라스머스 안케르센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 라스머스 안케르센이 브랜트포드라는 팀의 철학을 만든 중심의 인물입니다. 브랜트포드가 유스팀을 폐지하고 B팀을 지금 도입한 잉글랜드의 몇 안 되는 클럽인데, 이 팀이 머니볼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메이저리그의 사례가 그렇듯이 축구 선수지만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가성비 좋은 유망주를 잘 발굴해내는 팀이에요. 그 브렌트포드 그 기본 개념이 사실은 갬블 아니에요? 갬블? 갬블, 네. 맞습니다. 네. 네. 갬블러가 그 네. 구단주잖아요. 그 갬블러가 또 참 재밌는 게 스포츠 통계업체, 분석업체 같은 것도 경영을 했었대요. 그 갬블러가 네. 우리 요즘 그 XG 값이라고 하잖아요. 네. 익스펙티드 골, 기대 득점. 그거를 구단 운영에 또 도입한 갬블러죠. 네. 그거는 또 저도 처음 들었던 하여튼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통계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트포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스카우팅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팀인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서 스포츠 디렉터 라스머스 안케르센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은 스포츠 리퍼블릭의 인수를 바탕으로 이제 구단 운영에 라스머스 안케르센도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안케르센을 바탕으로 역시 가성비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사우스햄튼의 스카우트망 그리고 적절한 투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팀으로 좀 돌아오면 현재 사우스햄튼의 순위는 10위인데요. 사실 7, 8위 팀들과는 격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10위 팀이지만 여전히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레스터시티 이러한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우스햄튼은 초반 7경기를 3무 3패로 강등권에 가깝게 맞췄는데, 근데 8라운드 리즈전에서 첫 승을 거둔 이후로 4경기 3승 1무를 지냈고요. 12라운드부터 노리치, 리버풀, 레스터, 브라이튼, 아스날, 팰리스를 상대로 6경기 무승, 3무 3패였는데 12월 말부터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4승 3무 1패로 이 1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울버햄튼에게만 패배를 당했어요. 그 정도로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8경기 동안 울브스에게 패배했고, 브랜트포드, 웨스트햄, 토트넘,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요. 또 토트넘, 맨시티, 맨유를 상대로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이 4승 3무 1패를 기록한 동안 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대부분의 승점은 이 기간 동안 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짧게 얘기 드릴 부분은 하세니틀의 유연함입니다. 이전까지 하세니틀 감독이 압박 축구, 체계적인 전술 운영, 본인만의 확고한 4-2-2-2의 운영, 이런 부분에서 전술 컨셉은 뚜렷했는데 유연함이 다소 부족했어요. 뒷공간이 뚫릴 때도 있었고, 너무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인해서 이겨지는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선수들의 줄부상과 같은 사례들도 사우스햄튼은 좀 따라왔었는데요. 근데 올 시즌은 라보이 피아나라고 부르는 변형 백스리 전술을 빌드업 때 쓰고 있습니다. 로메오 선수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팀의 빌드업이 3-3-4에 가깝게 운영이 돼요. 로메오가 내려온 상태에서 센터백 2명과 함께 변형 백스리, 그리고 그 위쪽에는 주로 워드 프라우즈 1명이 서고, 좌우 윙포워드, 레드먼드가 되었던 부상에서 복귀한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되었건 윙포워드가 안쪽으로 좁혀서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서게 됩니다. 이렇게 3-3의 구조를 띠고요. 최전방의 4명은 풀백이 윙처럼 전진을 해서 최전방 이 폭을 넓히는 형태가 되고, 여기에 투톱이 가운데 서는 방식으로 3-3-4에 가깝게 사우스햄튼의 빌드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3-4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중앙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을 때 혹은 윙포워드가 볼을 잡았을 때 윙백과 투톱에게 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이지선다로 열리게 돼요. 이거는 그만큼 상대가 이 이지선다 패스기를 모두 막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폭을 벌려서 윙백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폭을 좁혀서 투톱의 가운데 공격수를 막아야 할지, 근데
또 이 둘에게만 너무 신경 쓰게 되면 수비 라인이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사우스햄튼의 중앙 지역에 지금 좁혀져 있는 윙포워드들이 언제든 기습적으로 침투를 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센히틀 감독의 팀은 결정적으로 많이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윙포워드, 톱, 윙백 서로 간의 스위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보다 하센히틀 감독의 사우스햄튼이 빌드업을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압박을 할 때 좁은 간격 유지는 원래도 잘했던 부분이었는데 올 시즌은 수비할 때 좌우 윙이 내려와서 식스백에 가깝게 측면을 확실히 막아세는 데 있어서의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고요. 또 조금 수비 숫자가 부족하다 싶으면 로메오 선수를 아예 센터백으로 내려서 경기 중에 5-4의 형태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전후반 4-4의 압박 강도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원래 하센히틀 감독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후반전의 체력 저하 같은 문제점도 올 시즌은 정말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잘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스날을 좀 도운 부분도 됐는데 하센히틀 2.0이네요. 그렇죠. 네. 올 시즌은 하센히틀 감독이 물론 성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여전히 선수단의 보강은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불안함이 있고 또 이 팀도 결정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울버햄튼도 그렇고 사우스햄튼도 그렇고 부족한 결정력에도 순위권을 높게 가져가는 이유는 역시 두 감독의 이 팀의 성장을 이끌어낸 전술적인 포인트가 자리 잡지 않았나 이렇게 하센히틀 감독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